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 두 번 포도원 비유를 통하면서 사회의 악을 보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 독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일본 밑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근데 마침내는 4.19가 와서 비극적인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또 유신헌법에서 전두환 정권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이대로 있어서 되겠는가, 이대로 계속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데 권한을 겪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 역사의 비극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에 남북 관계가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우리 정권은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은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보다도 더 일본과 자유세계에 대해서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이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선택과 노력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이 끝나고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다시 우리 안에는 걱정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극우와 극좌가 서울거리를 비롯해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마는 극우라고 볼 수 있는 보수 진영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때부터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 좌파가 중도 좌파에서 극단적인 좌파로 가게 되지 않는가 하는 사회주의 정책에서 공산주의 정책을 뒤따르는 길로 가지 않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 걱정하고 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도 좋겠는가 하는 좀 어려운 위치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포도밭 속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심었다고 하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세계 여러 나라 속에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가 선량한 포도나무들 속에 아주 포도를 딸 수 있는 착한 국민들 속에 어떻게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포도밭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되지 않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포도밭이라고 하는 국민들 속에 우리 정권들이 위기를 만들고 위험을 만들고 국민들을 괴롭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문제를 취급하고 싶지 않았고 될 수 있으면 취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전주일과 그 전주일에서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언제까지 이대로 있어서 괜찮은가 하는 걱정들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또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이 크리스찬들을 다 함께 머무는 마음 속에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정리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정치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그래도 좀 함께 걱정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생각하기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늘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걱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19세기 초에 탄생되게 되는데 19세기 중엽에 탄생이 됩니다. 1850년대 공산당 선언이 나오고 되는데 그 공산주의가 탄생되는 데에는 길게 말하면 깁니다만 반세기 가까운 4, 50년에 걸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첫째 문제는 그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 수준을 다 내고 있고 그런데 그 헤겔 좌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의 막스의 할아버지가 헤겔이다 그런 얘기들 흔히 합니다만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를 반대하고 요새 말하는 종교를 반대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건 헤겔 좌파의 운동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대신 나오는 게 뭐냐? 그렇게 볼 때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휴머니즘이 나오는데 그 휴머니즘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데 인도주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걸 제창한 사람이 루드비히 보일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지금 그 상황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독일의 대학은 지금 우리 신과대학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무신론자는 대학에 교수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겔 좌파가 생긴 것도 문제하니 헤겔이 젊었을 때는 이성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헤겔이 말년에 인기가 올라가면서 여러 곳에서 반대파가 오면서 헤겔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헤겔이 기독교 전통과 맞지 않는다 하는 그 비난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헤겔이 백년대학 교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헤겔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내 이름이 아니고 나는 전통적인 독일 교회에 충실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해결 좌파가 이제 그걸 거부하면서 기독교와 종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걸 인본주의로 바꾼 사람이 호엘바흐인데, 이 사람은 대학 교수로 있다가 반기독교적인 기독교 전통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대학 교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게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식으로 말하면 YMCA의 그 비슷한 시중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호엘바흐의 사상을 받아서 인본주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독일과 트라파의 유물론이 대단히 팽창합니다. 그 어느 정도 유물론이 팽창하냐면 화학 때문에 그런데, 화학이 세계 비밀을 다 열어놓을 것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꺼낸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 아니, 사람은 무엇을 먹이느냐 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도 결정된다. 그런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 난을 꺼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서 탄생된 게 막스입니다. 막스의 유물사관이 나오게 된데, 너무 이 기독교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보아서 괜찮은데, 예수님이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악마에게 3가지 유혹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는 그 3가지 악마의 유혹에 그대로 복종한 사람입니다. 그대로 빠진 사람입니다. 아주 생각해보면 예수님하고 막스하고 참 이상하게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그 3가지를 극복함으로써 기독교가 생겼는데, 막스는 그 3가지 악마의 유혹에 그대로 손잡고 빠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문제는 악마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 정도로 경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축복받을 수 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가 해결돼야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경제 제일주의, 경제 절대주의로 가면 안 된다. 그 예수님인데, 막스는 유물사관을 펼 때 뭐하니 경제 제일주의입니다. 경제 절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왔다고 하면 그 시험이 옳습니다. 내가 절대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하니 막스입니다. 경제 절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악마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의 권세를 다 보여줍니다. 정권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여기 굴복해라 말죠. 그러면 된다 말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옳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주의가 가는 데는 제일 첫째는 뭔가 하니 경제 절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권 절대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럽니다만 지금 우리 주변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뭐 노동당원이라고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지 이런 괜찮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 절대가 뭔가 하니 정권 가지는 겁니다. 정권 안 가지려면 그 공산당은, 노동당은, 남노당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총련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가는 사람들은 거의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그건 정권 잡는 것이 전제입니다. 정권은 우선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반공산주의적인, 반사회주의적인 얘기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악마가 예수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내렸더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종교를 선포하려고 하게 되면 비상한 수단 방법이라도 써야지. 우리가 지금 아무 수단 방법도 쓰지 않고 어떻게 이걸 한다고 하는 거냐 말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6월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리가 상하지 않고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다 따를 거 아니야만 수단 방법이라도 써라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옳습니다. 수단 방법을 끝까지 써서 우리 목적에 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람이 막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막스하고는 아주 이상하게 예수님은 전부 거절한 것을 막스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첫째가 맹고하니 경제제일주의입니다. 절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은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맹고하니 그 일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것뿐도 아니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바로 잠깐 뉴스에서 들었는가요?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목사 한 분이 요새 뉴라이트 운동을 일으키는데 자기들 봉수리교에 가봤다고. 그런데 사실 거기 가봐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졌는데 봉수리교회 북한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한 사람들은 전부 남한 침투의 대표자들이라고 하죠. 남한을 어떻게 공산화하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 가봤는데 난 가보지 않았지만 원래 그 조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 중심 교인은 전부 그 당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 중심은 당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지금 이제 남북에 무슨 이산 가족 모이기 위해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오는데 거기에 언제나 그 전부 이끌어가는 건 당원입니다. 당치기경원. 봉수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니라고 순수하게 믿고 다니는 게 모자른 사람들이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거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산당 선언이 되어가지고서 생긴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만은 궁극에 가서는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필요할 때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단일 민족이고 민족 통합이라는 말 자꾸 씁니다만은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거지. 그건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 일부 사람들이 북쪽에서 민족 통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민족 통일이라고 자꾸 꺼내놓고 나오는데 그건 민족의 목적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것은 없이 하는 겁니다. 일본에도 공산당원들이 있는데요. 이 공산당원들은 제일 강한 게 민관이 천황 없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지금 천황 없이 하라고 하는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건 공산당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인정 안 합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서 공산주의 민족 하게 되면 다 옳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민족이 아닙니다. 마지막 가서는 민족 다 극복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레닌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런던으로 가는 길은 북경을 통해서 간다는 말인데 레닌은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그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레닌이 이제 소련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소련에서 볼 때 공산주의가 마지막 정복한 데는 근거하니 경제 성장이 제일 높은 영국을 지배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은 경제 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그 당시 런던이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지금은 뉴욕이지만 런던이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런던까지 정복해야 한다. 그런데 런던에 가는 길은 직접 못 간다. 어디로 갔냐? 북쪽을 통해서 간다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경제가 뒤떨어진 이제 시베리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도를 경제가 낮으니까 지배해가지고 마지막 런던으로 가는 길은 뭔고 하니 무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가는 길은 북경을 통해서 간다 하는 세계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은 이건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건 당명에는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산당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천주교 평신도가 신부가 되는 것보다도 더 변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보다도 더 절대적입니다. 한번 공산당에 간다 하게 되면 내 생명과 인생관과 가치관 전부를 당명에 복종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강한 절대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가 변하고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로 변했다 하지만은 사실 지금 불합화에서 보는 제일 큰 변화는 누구하니 그 절대 권력 조직인 공산당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사에 무너진 게 아니고 당이 무너졌다고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은 마치 뭘 생각하는 거 아니 공산당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우리 민주당에 가는 거나 열린우리당에 가는 거나 한나라당에 가는 거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아주 절대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조직은 하부 조직에서 상부 조직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상부 조직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 마지막 목적은 당 꼭대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조직되는 기본적으로 누가 되느냐? 그건 노동자, 농민으로서부터 된 겁니다. 지식인이라든지 비성세대라든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노동자, 농민이 중심으로 돼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북경대학의 교수들이 얼마 전에만 해도 여름방학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농촌에 가서 일하고 왔다 하는데 그 교수들이 왜 그런 데 따라다니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경대학의 교수들도 우리도 농민이다 말이죠. 우리도 노동자다. 그래서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농사지으러 가보고 갑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적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력은 절대 배제해버리고 맙니다. 용납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그 정권이 완성될 때까지 다 이용합니다. 자유주의자도 이용하고 종교인들도 이용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서는 버림받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의 목사 한 사람이 공산주의를 알고서 목사일 그만두고 공산주의 연구에서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글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남쪽에, 이탈리아는 캐톨릭 사회니까 말이죠. 남쪽에 개신교도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천주교가 절대이기 때문에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개신교는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짓지 못하고 교회도 짓지 못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한 신부 한 사람이 개신교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보고 오후에는 당신네들 위해서 성당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그 개신교 목사가 천주교회 그 성당에 가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런 일을 한 데 대해서 교도들이 또 자꾸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 개신교는 일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반대해서 그만 이 신부가 목사 보고 뭐라는 거 아니 나는 당신네들이 예배 보는데 우리 성당을 빌려주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못 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달까지도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반대 좀 장소를 찾아보라 그럽니다. 그 개신교 목사님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한 달, 이달 끝나게 되면 예배 볼 데가 없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는 건가 하고 걱정하는데 누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만났더니 누가 왔는 거 아니 공산당 간부가 왔습니다. 와서 신부님한테 쫓겨나서 예배볼 장소가 없어졌는데 고민되시지 않냐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장소가 있냐고 했더니 우리 공산당 당청인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와서 예배를 보라고 하죠. 그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개신교들을 보고서 묻는 거 아니 천주교에서 우리를 여쭈었는데
공산당에서 당청을 우리에게 줘서 예배 보게 줬다고. 거기 가서 그 당시 스탈린의 초상화가님께서 예배를 봤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한 그 미국의 목사가 뭐라고 연구하니 그 목사는 천주교에서 쫓겨나서 공산당청에서 예배를 보게 되니까 공산당에 고맙다고 한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공산당을 집권하게 되면 제일 먼저 수총당하는 사람이 그 목사입니다. 그 목사입니다. 근데 그걸 끝까지 이용하고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당의 철저한 그 꼭대기만 남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대학에서 다른 대학이지만 거기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장로입니다. 근데 이제 만주가 이제 직위 때문에 갔다가 연안에 가서 김두봉님께서 공산당에 들어간 당원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들어와서는 김두봉파하고 김일성파하고 이제 남로당파하고 다 합해서 하던 때니까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공산당 선전부장도 되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김일성파가 점점 강해지니까 숙청당하기 시작할 때 김두봉파가 하나하나 쫓겨납니다. 다 쫓겨났네요. 내 친구는 거기에 있다가 당 학교의 교수로 갔다가 거기까지 쫓겨나서 마지막에 아오지로 가게 됐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알아보면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이용당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 농민되기 때문에 그 당의 혁명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니 계급투쟁으로서 승리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계급투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가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승만 정권 때나 박정희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김영삼 정권까지도 몰랐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후반기부터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을 사람과 그에 대해서 항거하는 세력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들은 건 우리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놓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득권과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마크스가 제시한 게 있기 때문에 역사가 세계 역사가 아주 뚜렷하게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 누구하니 원시 공산 사회가 있어서 다 공산주의로 살다가 거기에 부자 농민들이 생기기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농노 사회가 생기고 지주가 생기고 소자들이 생깁니다. 이 지주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크게 된 누구하니 봉건 사회입니다. 이 봉건 사회에 기계 문명이 들어와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마크스 때 제일 심하게 나타납니다. 마크스가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뭔가 하니 이제는 이 자본가를 다 없이 하고 노동자 농민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사회주의를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사회주의는 지금 북부라파나 카나다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그 이제 글로 갔다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게 누구하니 공산화 사회입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뚜렷한 역사이기 때문에 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급투쟁에서 혁명을 일으킨 두 가지 절대인데 누구하니 상하를 뒤집는 겁니다. 상하를 뒤집는 겁니다. 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래 내려오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위에 올라갑니다. 그 가치관에 있어서 역사관에 전부 상하를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누구하니 우리가 집권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서는 우리가 집권하는데 그 우리가 집권할 때까지 전부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마지막 가서는 우리가 집권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를 이룬다고 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산당원이 됐거나 남로당원이 됐거나 일본의 조청년 당원이 됐거나 그 사람들은 이 철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전향하지 않은 우리 국부를 몇 명씩 주의고 한 사람한테 당신 북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보고도 얼마나 했나. 가라고 했더니 누구하니 내가 여기서 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 누구하니 이건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이건
크리스천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지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그게 공산당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된 것이 국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일제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도 우리 민족주의자들도 있고 또 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내 대립해오잖아요. 그래서 일제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표면화됐습니다. 표면화되는데 몇 가지 나왔는데 김일성파가 나오게 되고요. 김두공파가 나오게 되고요. 북한에 있던 세력이 나오게 되고요. 이주연 씨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요.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공산당이 표면화되는데 이 김두공 연합파도 나오게 되고요. 김일성파도 나오게 되고요. 북로당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남로당에서 나오게 돼서 공산주의가 이제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있고 이승만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런 공산당을 배제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은 북쪽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북쪽에 가고 남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그 활동에 그 운동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를 볼 때 아는 게 뭡니까? 이제는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어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첫째 과제가 뭔가하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봐서 소련이 제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38선을 맺혀서 미군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밑에까지 전부 점령하게 되면 일본이 힘을 거시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공산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위치가 남한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대한민국 남한을 우리가 공산화시켜야 한다. 공산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처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정권이 생길 때부터 어떻게 누구하니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건 나는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게 많죠. 우리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때부터 전쟁 준비를 착수했습니다. 난 탈북해서 오고 내 동생들이 거기에 남았는데 그리고 평양에서 제일 큰 정거장으로 짓는다고 해서 공사한다고 해서 넓적으로 전부 막아놨습니다. 전부 막아놓고 그 거리를 행진했던 탱크가 전부 거기 갔습니다. 이제 거의 어디로 갔는가 말이죠. 6.25 전쟁 나는 3일 전에 탱크나 무기가 전부 평양 직결했다가 38선을 전부 왔습니다. 다 38선 와서 6.25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몇 번 대한민국의 무기가 어떤 건지, 대한민국이 어떤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옹준에서도 전투를 조금 열어보고 개성 지역에서 전투를 조금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군은 어떻게 된 거 아니? 그걸 이제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야단했죠. 북쪽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다 격퇴시킬 때가 갔는데 그건 북쪽에서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 일어난 게 6.25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전 세계가 이제 움직여서 이제 휴전선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2의 분단입니다. 제일 처음에 38선 분단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막아놓은 거고요. 6.25 전쟁이 끝나면서 만든 휴전선은 제2의 분단입니다. 이게 진짜 분단은 거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이죠. 이제는 간첩을 통해서 남쪽을 적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선전하고요. 간첩을 보내가지고서 사상적으로 남쪽을 적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길입니다. 6.25 전쟁도 참 치밀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다 할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6.25 전쟁이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터지게 되는데요. 그 전날에 남산에 그 육군회관 있죠. 그 육군회관에 전 지휘관이 다 모였습니다. 그 참 공산당들의 그 치밀한 걸 보면 전 지휘관이 완성하고서 이제 모여서 댄스 파티에 밤새껏 술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전부 또 휴가를 줬습니다.
최전선의 군인들 다 휴가를 줬습니다. 여러분 6.25 났던 날 생각해 보시죠. 전부 어떻게 누구 아니 방송을 다니면서 군인들은 장교들은 제자리를 돌아갈 그날 또 휴가를 줬습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하고요. 들어오는 길은 전부 좌익 군대들이 다 안내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제 방어하기 시작하면서 전백한도 장군 업적이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휴전선을 막으면서 그때는 이제 제2의 분단이 되니까요. 북쪽에서 하는 건 간첩활동입니다. 간첩활동이 들어와서 전부 하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대해서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요객기도 북쪽에 그때 끌려가서 못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어부들이 잡혀갔죠. 어선들이 잡혀갔죠. 지금도 돌아오는 데 있고 못 돌아오는 데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군인들이 잡혀갔지만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그 반공에 앞장서니까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김신조 이 땅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서 북한 산 밑에까지 와가지고서 청와대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경찰력으로 막으러 갔던 종로경찰서 서장이 거기서 이제 전사하게 되고 그래서 도망각을 잡은데요. 김신조가 마지막까지 잡혀가지고서 그 사실을 다 알려줘서 그 사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그랬으니까요. 김일성이 박정희 죽이라고 그래서 보냈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웅산 사건도 만들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남파 테러 사건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한국에서 한다 하게 되면 이건 도저히 북한이 암만 선전해도 북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위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거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니 칼기 북파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산당원들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칼기 북파 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사건이라고 해서 김현희는 뭐 가짜 인물이고 야단했죠. 최근까지 재조사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재조사 다시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재조사 안 합니다. 왜요? 알고 보니까 여기 사실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암만 나쁜 정부라고 해도 중앙정부가 우리 비행기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말이죠. 근데 카나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자꾸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카나다 갔더니 김현희가 정말 북쪽 여자인 줄 아냐고 말이죠. 그건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여자라고 말이죠. 그 억지를 쓰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건은 다 만들잖아요. 그 간첩이 들어와가지고서 어린애 공산당에 시비를 했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거짓이라고 말이죠. 조선일보가 만들었다고 얼마나 시청 앞에서 몇 달을 두고서 그랬습니까?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 난 거 보니까 전부 조사해보니까 그건 만든다고 말이죠. 그게 신당했다고 하고 그 어린애 부모들과 친척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전부 그 뒤에서는 누구하니 공산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공산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 나타나진 않지만은 전부 그럽니다. 그럼 이제 미안합니다. 과거사 문제가 왜 과거에 그러지 않다가 지금 오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좌익들이 어떻게 하니 과거사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끈질기게 취급한 건 친일파입니다. 북한은 정권이 생기자마자 친일파 축종했는데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를 하는데 그 과거사를 하는 게 거기에 깔려있는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뭐 다 밝혀놓아야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되지 않겠냐는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없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사 한다고 하는데 누구하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려놓는 겁니다. 제주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전부 지금 손댈 수 있는 거 다 대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 정책이 또 거기서 나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이제 억압하는 정책도 그렇고요. 그리고 KBS, MBC를 장악하고 SBS까지 장악해서 하는 그 전부 그 정책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건 지금 그대로 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반미다 국보법을 없이 하자는 오래전부터 북쪽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첩 활동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이제 아마 다 내놓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우리 연세대학교 고병관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장로고요. 연세대학교 떠난 다음에 숭실대학 총장도 좀 하고 아주 기독교계 대단히 중진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사위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병관 총장의 사위가 하게 되면 그건 누구도 의심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정간첩이었습니다. 근데 고정간첩인데 집에서 이제 전파를 받고 전파를 보내는데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 일대를 자꾸 살피니까 확실치 않은 전파가 오고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오고 가는 건 틀림없는데 그 추적을 자꾸 해보니까 어딘가하니 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집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간첩이 그 사람이 간첩이겠냐고 말이죠.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간첩이라고 하는 건 절대 자기 내놓지 않으니까요. 간첩은 이게 공산당 주장하는 얘기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얘기를 못하는데요. 당원은요. 당원은 암신날지 모르지만 공산당 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수고 가지고서 전파를 전부 잡아놓고 보니까 그 고병관 총장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지하철에서 무전기 다 나오게 되고요. 암호 전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 사람 간첩으로 받겠습니까? 그렇게 보냅니다. 그 다음에 고영복 서울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간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도망가려고 쭉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당원이 아니면 피신하라고 하는 지시가 위에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든지 당원이니까 피해라 하죠. 피하러 갔다가 잡혔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간첩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황장엽 씨 얘기가 뭡니까? 최소한 5만 명은 간첩이 있다고 말이죠. 어떤 간첩이 있다고. 그 사람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노리는 건 어딘 거아니? 정치 권력의 집권층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내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건 전부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저희 메카드 동상 없이 알다는 건 행동파들이고요. 또 평택건 다 행동파 저도 모르고 이렇게 젊은 애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공산당원은 절대 반공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장엽 씨 얘기는 거 아니? 지금 청와대도 잔뜩 들어가 있고 군부에도 들어가 있고 전부 여러 애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겠는가 안 들어가 있겠는가 우리 요새 와서 그런 얘기하게 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들어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가장 우리하고 관계 없지만 대표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서독의 백년대학의 서백님의 시장으로 던 브렌트 수상이 있죠. 그 사람 불아파에서 제일 유능한 정치가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마츠오라라고 하는 정치가도 이제 후르쇼프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왔다 개인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나보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 만나봤는데 영국에서도 만나봤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불아파를 쥐고 움직일 사람은 브란트 수상이라고 하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죠. 네, 인정했습니다. 지금 독일 통일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브란트 수상에 애인이 있습니다. 여자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이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브란트 수상의 비서로 들어와 있으면서 또 개인 관계로 애인으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간첩이었습니다. 그 브란트 수상 몰랐죠. 그럼 이제 왜 들켜야 되냐? 독일 정보부가 영국 정보부 여러 국제적인 정보를 자꾸 조사해 보니까 하나하나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서 나온 그 여자가 브란트 수상의 비서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 정보만에서 전부 알아가지고서 마지막에 브란트 수상에게 내댔거든. 그랬습니다. 그때 브란트 수상이 느꼈습니다. 다음날 사표 내지 않았어요. 그 정보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치밀하게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황장엽 씨 같은 사람이 볼 때 한국이 지금 위태롭다고 하는 게 민관이 당원이 그 청와대 안 들어갔다고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군부에도 가 있고 다 가 있습니다. 그건 6.25 전쟁 때는 군부에 많이 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 당원은 이건 절대입니다.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나타내지 않고 대한민국 욕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 뒤에서 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건 뭐고 하니 조직을 만듭니다. 당원 하나가
중심되는 조직을 만들기 들어가는데 뭐 쓰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 아니 언제나 전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뭐 우리도 씁니다만 그 사람들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전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국 학생연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전교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 보게 되면 전부 전자가 붙습니다. 사회단체 전. 그 다음에 그 전자 안 붙이는 데는 그 붙이기 어색한데 누구 아니 민주라고 하는 말이 붙입니다. 뭐 민주노동당도 다르잖아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건 북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부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를 가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조직에 들어갑니다. 학생 조직에 들어가고요. 노동조합에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에서 일하지만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밑에 그것도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행동판이 그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국대학 교수 뭐 어떻다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 사람들의 춤추는 사람들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서 다 시킨 사람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쭉 보게 되면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해야 한다 하는데 그걸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 아니?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보부는 이 일을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하게 돼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실무적인 몇 사람이 그걸 안 하게 되면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정권 들어와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간첩 잡았던 얘기 들어봤어요? 간첩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오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에게 움직이게 되어 오니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점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뭔가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이제 그의 극우가 먼저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해서 지금 점점 극점이 높아져가고 내일도 뭐 서울시청 앞에서 모인다 그러고요. 지난번에는 10만여 명이 그 시청 앞에 모이고 그랬는데요. 전부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거 아니 북한 동포와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에 의해서 통일이 돼야겠다 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 때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살리냐 하는 게 하나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도 그래도 얘기 안 하고 또 자꾸 떠들지 않고 이제 그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니 전 세계가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 안 합니다. 지금 세계 어디 가도 공산당에 용납되는 사회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공산당원이 지금 4천만이라고 하는데 더 많을 거라고 그럽니다. 4천만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공산당에 있다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또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북쪽에서는 공산당에서 나오면 죽습니다. 그건 죽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일에 인척되는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 누가 죽였느냐? 우리가 지금 찾다 못 찾고 말하는데 그건 북쪽에서 꺼낸 겁니다. 누구 죽여라 한 건 죽입니다. 레닌그라드 그 도로츠키를 스탈린을 죽이는데 멕시코까지 가서 죽인 거 보세요. 때 걸려서라도 그건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걱정하게 되는데 이제는 용서하세요. 이제부터는 이건 제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좀 우파고 보수적인 사람들 아마 가장 미안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강혜원 국무총리를 지난번 같은 분이 이제 그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상당히 지성적입니다. 아주 정치하는 분입니다. 하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이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군서열이 높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소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중장으로 육군 사관학교 교장을 있었는데요. 그 박 대통령이 정권 잡으면서 사관학생들 지지하라는 거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쫓겨났거든요. 그때 두 장군을 쫓겨났는데 한 장군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정치학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었고 은퇴했고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강현
총리는 그때 멤버니 나도 잘 몰랐는데 공산당 연구회의가 있었어요. 몇 해 동안.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앞장서서 이 정부가 이대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죠. 자꾸 나서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요즘에 강의원실 차 타고 오면서 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바깥으로 하긴 좀 어렵고 그런 일이니까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저 쉽게 국민들이 일부러 얘기하는 까지 조용하지 못하게 자꾸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 개통은 없다고 오늘은 얘기하고 내일은 얘기하고 개통은 없는데 그래도 이따만큼 하는 얘기를 쭉 묶어놓고 보면 저분이 좌익이로구나. 그리고 보면 다 맞습니다. 그 이상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강남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말이죠. 국민 소득 3만 불면 뭐 하냐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는 얘기든지 말이죠. 전부 맞춰놓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중도 좌파라는 건 저희가 다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좌파 정부는 다 인정하는 건데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좌경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 그 의심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좌파 정신에 붙잡힌 사람 아닌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걱정하는 게 누구하니 그 사람이 쓰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옛날식으로 말하는 공산당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 의심을 이제는 배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배제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하고 있는 건 누구하니 우리 대통령이 당신이 인기가 30%를 떠졌다 25% 지지를 받는다 그거 다 괜찮다 말이죠. 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그건 다 괜찮은데 하나는 밝혀라 말이죠.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택했던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밝혀라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 박근혜 씨도 그거 밝히려는 거 아니야? 지금 아무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은 북쪽에서 미국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도 그건 당신 생각도 그거와 같으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같으면 같다고 얘기해라.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도 그거 같으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안 하거든. 난 대한민국 헌법에서 뽑힌 대통령인데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건 또 어디서 그런 건 색깔 논쟁이지 냉전 시대지 말이 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로 돌아가고 자꾸 오려니까 말이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건 이런 밝히란 말이죠. 그리고 최소한 중도 좌파일 때는 이제 야당이 집권해도 그건 중도 우파니까 말이죠. 중도 좌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이 공산당 정책까지 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밝히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도 밖에 나가면 좀 국내에서 하던 말보다도 더 좀 대통령답지 못한 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때 가서 내가 일찍 노동운동에 가다면서 좀 지나쳤던 것 같다고 그랬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의 제일 큰 실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하니 주변에서 부정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누구하니 노동조합을 키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좌파 운동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얘기하기 미안하니까 근로자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했지만은 노동조합 때문에 성장했다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정치 활동입니다. 민노총은 그렇습니다. 민노당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회주의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택이니까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전부 거기에 맞는 얘기입니다. 서울역 없이 하자는 것도 그렇고요. 조선일보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강남 사람 어떻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업체들 이제 눌려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건 지금 중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계가 반대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참지만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도 두 가지는 밝힐 때가 왔고요.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인선하는 그 인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와서 어려운 때가 오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비유가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더 오래 두어두겠냐 말이죠. 이승만 박사 때는 4.19로 끝났습니다. 박정희 유신헌 법에서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민주화 투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도 얼마나 더 진리가, 얼마나 더 정의가 참을 수 있겠느냐 한데 이 문제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은 내일도 시청 앞에서 이제 보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다들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아야겠는데 그 길로 다시 간다 하는 건 걱정하고요. 또 암만 대한민국이 통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심부름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한마디 하면 또 달라지고 그 깁을 맞추게 그리고는 우리 자존심이 바닥을 안 합니다. 특별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나라 위해서 가장 걱정하는 때고 우리 모두의 판단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더 기다릴 수는 없고 더 우리가 시간의 여유도 없고 하니까 우리 지혜로운 국민의 애국적인 판단인데 이걸 이제 자꾸 극우라고 할까요? 행동파들이 나오니까 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지 않는가 우리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23대 0으로 연결하든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전혀 희망을 못 가진 점으로 본다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소리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우리 대통령도 좀 받아들이고 여당도 좀 데리고 그리고 우리 여당 안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여당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자꾸 이제 이게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 역사가 저는 이것이 좀 더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방향과 선택을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이제는 안 되겠다. 열매가 없을 바에는 바꿔야겠다 할 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보다도 높은 은총으로 해결 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선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되도록 함께 마음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묶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좋은 부모를 모시거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를 모시지만은 부모는 부모입니다. 운명의 공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과 국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야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늘나라에 조금씩 더 가까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을 주님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걱정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와 우리 일부 정치 권력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시기를 전 인류가 이성과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맡겨진 애국심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주님 뜻 안에서 사랑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더 오래 기다리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비극을 겪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희망과 자유와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더 이상 고통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머물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자비로우신 판단, 정의로우신 힘으로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